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6년차 조울증을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조우와 8년차 결혼생활 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심리학회 학회장이신 조연섭님의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심리학회 학회장이신 조현섭님은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우리나라 중독의 데모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1990년도에 임상 심리사로 처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멀티팀 어프로치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습니다. 네, 멀티팀 어프로치라는 거는 여러 명이서 접근하는 어프로치를 접근이라고 하는데, 의사와 심리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환우를 다각적으로 케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만으로 사실은 치료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서 치료하는 모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현섭님께서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마약, 도박, 미디어 중독, 소위 4대 중독이라고 불리는 이 중독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센터를 건립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신앙인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중독과 관련해서 30년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까 미디어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인터넷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또 스마트폰 중독도 있죠. 네, 맞아요. 요즘 사실은 한두 가지 중독을 갖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저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저도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무슨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행 업무, 상담 이런 것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중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독과 관련해서 30년간 일을 하셨다는 게 진짜 중독의 데모라고 불리실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분이 협회장으로 계신 한국심리학회에서 최근 코로나 무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물리적인 의료 방역을 했다면 이제 심리상담 1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가 오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상태라고 기사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참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덕분에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은님 덕분에도 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정신건강 인터넷 신문인 마인드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님과 마인드포스트 박종원 기자님이 일문일답 하신 내용을 기초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읽고 또 답은 조 아내께서 읽어주시는 걸로 네, 그게 하겠습니다. 듣기에 더 수월하겠죠? 네. 네.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독자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중독 관련 심리 상담 일을 한 지 30여 년이 되는데 다양한 치료, 예방, 재활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중독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 가능할 때 이분들이 중독이 끊어지고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후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직업 재활이 반드시 동행돼야 합니다. 중독자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최초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1990년부터 중독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때는 중독자가 거의 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기보다는 가족이 이제 술이나 도박 등 원인이 되는 환경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병원에서는 잘 지내시다가 또 나가면 술을 마시고 똑같은 상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지금까지 봤더니 회복 프로그램을 멀티팀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당시에 근무했던 성 안드레아 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사부터 심리과장인 저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저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이후에 환자분들이 다시 원래 원인이 됐던 중독의 모습을 갖고 다시 재입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독 치료는 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 상담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았고 외국에서처럼 치료 공동체를 통해서 중독을 치료하는 걸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참 동감이 되는데요. 또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외국에서는 단순히 만약에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술을 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 환우가 인간으로서 어떠한 꿈을 갖고 사회 안에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주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치료 공동체는 단순히 직면한 문제, 중독을 끊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으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만 참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마시고 있어도 술을 먹고 싶은 욕구와 갈망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독 예방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나약함을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어떤 중독되는 것에 의존했다면 절대자에게 의존을 함으로써 훨씬 안정적으로 치료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일주일 공부하고 심리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한국심리학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심리 욕구를 5단계로 나눴고 마지막을 자아 실현의 욕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를 수정해서 이타적 욕구를 인간의 최고 욕구로 집어넣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사는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어떤 꿈을 갖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독자나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저는 봉사활동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을 간다든지 본인보다 더 못한 데에 가서 청소도 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자신이 회복되는데 가장 영향이 끼쳤다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하나같이 봉사활동을 갔다 왔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말일 수 있는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욕구를 느꼈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건강한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인 변화 욕구를 느끼면서 이러한 봉사활동의 가치가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충만해지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외국에 나갔을 때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대요. 변화되신 분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사실은 본인은 준비가 됐지만 가족이나 기존의 이제 이웃 친지들이 그 환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중간집 단계에서 치료 공동체로서 환우들과 또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수개월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제가 총알같이 말을 빨리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 교수님의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인드 포스트라는 인터넷 기사에 가셔서
조현섭 회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됐던 게 이제 사실 어떤 질병이나 중독, 조울러 이런 분들이 본인이 뭐 나쁘기 때문에 원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약을만 먹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담만 한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병원과 사회 그 중간 단계가 없는 느낌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 와 있거나 맞아요.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도 이제 가족 특히 부모님들 뭐 배우자분들이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이 자기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 술을 드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같은 환경 낮에 혼자 계속 있는다든지 뭐 일을 다니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술을 드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특히 중독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네, 그게 병이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하프웨이하우스 같이 서로 창피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오픈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중간집도 생기고 또 직업 재활 서비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네요. 네, 저희가 전에 어떤 상담하신 분에게 들은 내용인데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그 나라는 나라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굉장히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대학생 때 본인이 이제 질환을 앓으셨는데 졸업 이후에 취업까지 다 연계를 해주고 그게 그냥 머리만 채우는 취업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해주고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약간 짧게 2시간 짧게 하면서 부족한 월급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네, 예,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너무 부럽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직종이 어울릴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재활 서비스가 잘 되면 좋겠네요. 네, 환우를 그냥 아픈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 가치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환우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피대상자로 인생을 마감했을 때보다 그렇게 본인의 재능과 장기를 살려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